차가운 공기가 거대한 강씨 가문의 저택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간 이어진 장례의 향냄새가 최고급 가구와 값비싼 카펫에 희미하게 스며들어 살아있는 공간이 아닌 거대한 묘비처럼 느껴지게 했다. 한서연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갓 20살이 된 미망인이었고 이 집안의 누구도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검은 상복조차 몸에 맞지 않아 어색했다. 마치 연극 무대에 잘못 오른 단역배우처럼 그녀는 이 화려하고 비정한 공간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강씨 가문의 여주인이자 청인그룹의 숨은 실세인 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꼿꼿한 자세와 얼음장 같은 표정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가문의 명성에 흠집이 갔다는 불쾌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옆에는 고인이 된 강민우의 여동생이자 서연에게는 시누이인 강유라가 있었다. 유라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눈으로 서연을 훑어보며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입술을 비틀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창밖의 잿빛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남편 민우는 1년 남짓한 결혼 생활 내내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연은 진심으로 그를 돌봤지만 이 집안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가난한 고아 출신의 꽃뱀일 뿐이었다.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을 깨고 들어온 것은 가문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그의 등장과 함께 거실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 즉 강민우의 유언장으로 쏠렸다. 박 회장은 마치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다. 시작하시죠.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그만하고.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재산은 예상대로 어머니인 박 회장과 형인 강지훈, 그리고 동생인 강율에게 분배되었다. 유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순간 변호사의 목소리가 모두의 예상을 깨는 내용을 읊었다. 그리고 저의 아내 한서연에게는 제가 보유한 청인그룹 주식의 10%를 상속합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고 유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오빠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저런 애한테 주식을 남겼을 리가 없어.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어. 유라의 뾰족한 손가락이 서연을 향했다. 서연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민우에게 이런 유산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에게는 그저 따뜻한 기억 몇 조각이면 충분했다. 박 회장은 변호사를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다. 이 유언은 무효입니다. 병상에 누워 판단력이 흐려진 아이의 결정을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어요. 당장 이 서류를 무효 처리하고 저 아이에게는 위자료 몇 푼 쥐어서 내보내세요. 박 회장의 말은 법이나 다름없었다. 변호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었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는 그저 바람 앞에 촛불일 뿐이었다. 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비웃었다. 들었지? 내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우리 회사 주식을 넘봐 당장 짐 싸서 나가.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그때였다.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강민우의 형이자 청인그룹의 현 CEO인 강지훈이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던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차갑고 이성적인 분위기,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은 그가 왜 젊은 나이에 거대 그룹을 이끌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박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우의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공중도 마쳤고요. 민우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정신이었다는 건 주치의의 소견서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강지훈의 말에 박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가장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자신의 뜻을 거스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지훈아,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니? 저 근본도 없는 애 때문에 네 어미를 거역하겠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지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돌려 방구석에서 공포에 질려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묘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이 동정인지 책임감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큰 키가 그녀의 작은 몸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 발견한 단단한 벽과 같은 안정감이었다. 지훈은 다시 한번 거실 안의 모든 사람을 향해, 그러나 명백히 서연을 향해 선언했다. 민우의 유산은 온전히 한서연 씨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청인그룹의 주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는 제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지고 보호할 겁니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인 어머니에 대한 방기였고 세상의 편견과 멸시 앞에 홀로 남겨진 20살 미망인을 향한 예기치 못한 보호의 약속이었다. 서연은 흔들리는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형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절망적인 세상에 아주 작은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거실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변호사는 쩔쩔매며 서둘러 자리를 떴고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박 회장은 아들의 선언에 대한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으나 이내 다시금 분노가 차오른 얼굴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런 애 하나 때문에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셈이야. 당장 네가 한 말 취소하지 못해. 그녀의 고함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마치 두꺼운 얼음벽을 두른 사람처럼 모든 감정을 차단한 채였다. 오히려 그는 한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갑작스럽게 주어진 막대한 유산과 그보다 더 갑작스러운 형부의 보호 선언. 그녀의 작은 머리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벅찼다. 유라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악을 썼다. 오빠가 왜 저래? 저 여자가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런 싸구려한테 넘어가서 엄마랑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그녀의 히스테릭한 외침에도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연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헬쑥한 얼굴과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을 보았다. 그는 동생 민우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숨을 거두기 직전 민우는 형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었다. 형, 서연이 좀 부탁해. 그 아이 너무 착하고 약해서 혼자 두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훈은 그때 동생의 부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에게 결혼이란 언제나 정략적인 거래였고 서연 역시 그 거래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그가 지켜본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진심으로 민우를 간호했고 그의 까다로운 투정까지도 미소로 받아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차가운 저택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품은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는 동생의 유언을 통해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잔인한 태도를 통해 민우의 마지막 부탁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해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동생과의 약속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는 그의 본능이었고 강자로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었다. 그는 박 회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한서연 씨는 오늘부터 이 집에서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저를 상대해야 할 겁니다. 그 말은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강지훈은 청인그룹의 CEO로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가문 내에서의 권력은 여전히 어머니인 박 회장에게 있었다. 그의 이번 결정은 그룹의 권력과 가문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신호탄이었다. 박 회장은 아들의 눈에서 결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리라는 확고한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적 없던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모든 것의 원흉인 한서연을 향한 그녀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보내며 이를 갈았다. 두고 보자. 네가 저 아이를 언제까지 감쌀 수 있을지.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팽팽한 기류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이 집을 떠나고 싶었다. 민우가 남긴 주식 같은 것은 필요 없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그녀의 의지를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연의 곁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지나가자 그의 차가운 향수 냄새가 서연의 코끝을 스쳤다. 서연은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그 남자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그의 단단한 등이 남긴 잔상이 앞으로 그녀가 겪어야 할 폭풍우를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 이후 강씨 가문의 저택은 차가운 전쟁터로 변했다. 총성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심리적 압박과 교묘한 괴롭힘은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서연의 마음을 깊게 베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대놓고 서연을 쫓아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연을 유령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오직 서연의 자리 앞에만 음식이 놓이지 않았다. 하인들은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빈 접시를 치우지도 않았다. 그 무관심은 어떤 욕설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었다. 서연은 텅 빈 접시 앞에 꼿꼿이 앉아 수치심으로 타들어가는 얼굴을 애써 감추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보다 한때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하인들의 외면과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디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강유라의 괴롭힘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유치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는 서연의 발을 일부러 걸어 넘어뜨리거나 서연이 아끼는 몇 안 되는 옷 위에 보란듯이 주스를 쏟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비웃으며 지나갔다. 어머 미안, 눈이 안 좋아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건 못 봤네. 하긴 넌 평생 이런 비싼 옷 입어볼 일도 없을 테니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 매일 밤 서연은 남편 민우와 함께 지냈던 방으로 돌아와 홀로 눈물을 삼켰다. 이 넓은 방은 이제 그녀에게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닌 차가운 감옥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짐을 싸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날까 고민했다. 민우가 남긴 주식은 그녀에게 과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우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아, 약해지지 마.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부디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줘. 그 약속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회사에 머물렀지만 집안의 기류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받고 있었다. 박 회장의 유치한 괴롭힘, 유라의 악랄한 행동,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더 창백해져가는 한서연의 얼굴까지.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즉시 개입하지 않았다. 마치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그는 조용히 상황을 관망했다. 그는 어머니의 자존심과 권력욕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성급하게 나섰다가는 오히려 서연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사건은 어느 날 저녁에 터졌다. 박 회장은 지훈이 해외 출장으로 며칠간 집을 비운 틈을 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그녀는 집사를 불러 서연의 짐을 당장 하인들이 머무는 별채에 가장 작고 낡은 창고방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저 아이는 더 이상 우리 강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다. 손님 대접은 이쯤에서 끝내야지. 앞으로는 하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분수를 깨닫게 해줘라. 집사와 하인들은 박 회장의 서슬, 퍼런 명령에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그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서연의 단출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녀는 하인들의 뒤를 따라 본관을 나섰다. 화려하고 따뜻한 본관과 달리 하인들이 머무는 별채로 가는 길은 어둡고 추웠다. 그녀가 배정받은 방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기보다는 짐을 쌓아두는 창고에 가까웠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작은 방. 그녀는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현실임을 직감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다들 뭐 하는 겁니까? 예정보다 하루 일찍 출장에서 돌아온 강지훈이었다. 그는 방금 벌어진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낡은 창고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서연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짐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분노라고 불리는 것만이 차갑게 남았다. 하인들은 그의 등장에 겁에 질려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하인들을 지나쳐 서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털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에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지훈은 곧장 본관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거실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던 박 회장과 유라는 예상치 못했던 그의 등장에 당황했다. 지훈은 어머니 앞에 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제게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청인그룹의 주주를 하인들이 쓰는 창고에 쳐넣은 이유가 무엇입지? 박 회장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그 아이의 분수를 가르쳐주는 것뿐이다.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분수라 하셨습니까? 그럼 어머니께서는 청인그룹의 대표이사인 제 결정에 불복하시겠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CEO였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 김 비서, 당장 별관을 정리해. 앞으로 한서연 씨는 그곳에서 지낼 거다. 필요한 모든 가구와 집기들을 최고급으로 드리고 전담 사용인도 2명 붙여. 그녀의 생활에 한치의 불편함도 없도록 해. 별관은 강씨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국빈급 손님을 맞이할 때만 사용하는 호화로운 독립 가옥이었다. 지훈의 명령은 서연을 하인으로 취급하려던 박 회장의 얼굴에 대놓고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 회장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그룹의 대표이사로서 내리는 지훈의 명령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어머니의 구시대적인 가부장적 권력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지훈은 모든 명령을 마친 후 얼어붙어 있는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갑시다. 당신이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별채를 나와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을 가로질러 별관으로 향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겪었던 절망과 지금 느끼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이끄는 저 차가운 남자의 넓은 등이 이제는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벽처럼 느껴졌다. 별관에서의 생활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강지훈의 명령에 따라 배치된 2명의 사용인은 서연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그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아닌 고용주인 강지훈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었다. 서연은 최고급 가구와 부드러운 침대 매일 바뀌는 아름다운 꽃장식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곳은 분명 안전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본관을 바라보며 자신이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 얼마나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지를 실감했다. 그 사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연은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결혼 전 그녀는 디자인을 공부했었다. 비록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는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재능과 열정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방 안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일부러 청인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작은 규모의 디자인 회사에만 지원서를 넣었다.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언젠가는 그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노력은 번번이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혔다. 서류 전형에 합격해 면접 약속을 잡아도 면접 당일이 되면 갑작스럽게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일쑤였다. 한 번은 어느 작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넌지시 귀띔해 주었다. 한서연 씨의 포트폴리오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서연 씨를 고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미래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은 분명 박 회장일 터였다. 절망감에 휩싸인 서연은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를 가두고 무력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제 발로 이 집을 나가게 만들려는 박 회장의 의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문득 아직 정리하지 못한 민우의 유품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쩌면 그 안에 이 절망을 이겨낼 작은 실마리라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민우가 쓰던 낡은 책상, 그가 즐겨 읽던 책들, 그리고 그의 손때가 묻은 작은 소품들. 서연은 그의 흔적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와의 짧았던 추억에 잠겼다. 그때 그녀는 책상 서랍에 숨겨진 공간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민우의 마지막 일 연간의 기록이었다. 첫 장을 넘기는 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 안에는 병마와 싸우는 그의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형인 강지훈에 대한 그의 복잡한 감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형은 언제나 내게 거대한 산과 같았다. 차갑고 무뚝뚝하지만 내가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탱해 주었다. 형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일기장은 또한 서연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다.
그녀의 미소를 볼 때마다 나는 이기적인 선택으로 그녀의 젊음을 앗아간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그녀는 더 넓은 세상에서 훨훨 날아야 할 사람인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서연은 자신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구절을 발견했다. 그것은 민우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쓴 마지막 일기였다. 오늘 나는 형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내가 없으면 혼자 남겨질 서연이를 돌봐달라고. 형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잠시 후 형은 짧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번의 고갯짓. 나의 형에게 그것은 그 어떤 서면 계약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다. 그 아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일기장을 든 서연의 손이 세차게 떨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일기장 위로 떨어졌다. 그의 보호가 단순한 동정이나 변덕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어가는 동생과 맺은 신성한 약속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서연은 자신을 짓누르던 부채감의 무게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우가 남긴 마지막 책임이자 강지훈이 짊어져야 할 약속의 증거였다. 그 생각은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같은 시각 청인그룹의 CEO 집무실에서 강지훈은 비서에게서 한서연의 구직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께서 손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도와드릴까요?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니, 그냥 둬.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의 말 속에는 그녀의 좌절을 지켜보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 시련을 통해 그녀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복잡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어릴 적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말없이 쓸어보았다. 약속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날개를 펼 때까지 기꺼이 그녀를 위한 폭풍막이가 되어줄 생각이었다. 일기장을 덮은 서연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 회장이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막는다면 그녀는 이 안에서 스스로 성장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녀는 먼지가 쌓인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워내는 그녀의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배려로 한서연의 생활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한 파도 위에 떠있는 조각배 같았다.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매일 저녁 별관을 찾았다. 처음에는 죽은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무감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만남은 점차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안위를 묻는 후견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그린 디자인 스케치를 흥미롭게 들여다보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는 민우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해 예술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차가운 남자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강유라였다. 그녀는 멀리서 두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며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오빠의 부드러운 눈빛이 저 고아 출신 여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높은 벽이었다. 그런데 그 벽이 자신도 아닌 저 여자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다. 유라는 서연을 파멸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씨 가문과 적대 관계에 있던 태성그룹의 최 회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최 회장은 호시탐탐 청인그룹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던 야심가였다. 초에 회장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청인그룹의 도덕성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요. 유라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최 회장에게 서연에 대한 온갖 거짓과 왜곡된 사실을 흘렸다. 서연이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병든 민우에게 접근했으며 그의 죽음을 재촉했고 이제는 형인 지훈까지 유혹해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악의적인 시나리오였다. 최 회장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는 그렇게 성립되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한 타블로이드 신문 한 면에 대서특필된 기사 때문이었다. 청인그룹의 추악한 비밀, 죽은 동생의 아내를 탐하는 비정한 CEO.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서연은 검은 미망인, 희대의 악녀로 불리며 온갖 억측과 비난의 중심에 섰다. 청인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사회의 임원들은 불안에 떨며 지훈을 압박했다. 박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방관했다. 어쩌면 내심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스캔들이야말로 서연을 쫓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서연은 별관에 갇혀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자신에 대한 끔찍한 기사들을 보며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이 자신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저 때문에 대표님과 회사가 더 이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 돼요. 민우 씨가 남긴 주식도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무기로 사용한 것뿐이지. 그리고 나는 나를 향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 당신이 떠나는 건 저들의 비열한 거짓말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돼. 도망치는 건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는 다음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감행했다. 청인그룹의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것이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룬 기자회견장. 강지훈은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단상 위에 섰다.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루머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민우의 진료 기록과 주치의의 소견서, 그리고 서연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남편을 간호했는지를 증명하는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며 조목조목 루머를 반박했다. 그는 사실을 무기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기자회견장을 찾은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박힐 만한 선언을 했다. 재수 씨와의 관계에 대한 루머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점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한서연 씨는 이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제 동생이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 가문의 가장이자 청인그룹의 대표로서 저는 앞으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법적 재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이 추악한 루머를 퍼뜨린 자들을 찾아내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전례 없는 그의 강력한 선언으로 끝이 났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들을 뒤로하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의 문을 직접 열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서연을 안으로 에스코트했다. 그의 작지만 공개적인 행동은 그가 한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옆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감사함, 경외감, 그리고 두려움. 온갖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단지 그녀를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 앞에서 자신의 운명과 그녀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버렸다.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자 위험한 도박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이 차가운 남자를 향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지훈의 기자회견은 여론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대중은 이제 한서연을 동정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제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강지훈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는 방역할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충직한 김 비서에게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찾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이 비열한 쥐새끼를 내 눈앞에 끌고 와. 그의 눈빛은 사냥을 시작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김 비서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의 유능함은 곧바로 증명되었다. 김 비서의 팀은 며칠 밤낮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루머를 최초로 보도한 타블로이드 기자의 계좌를 추적했고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돈의 출처는 유령 회사였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그 회사가 태성그룹 최 회장의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결정적인 증거는 한 호텔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강유라와 최 회장이 은밀하게 만나 무언가를 거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김 비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같은 시간 지훈의 치밀한 계획 아래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직접적인 도움은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우연을 가장해서 그녀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를 만들어. 김 비서는 곧바로 청인그룹과 새로운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 장미진 여사에게 접근했다. 그는 프로젝트 회의 중에 실수로 서연의 포트폴리오를 다른 서류와 섞어 장 여사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장미진 여사는 까다롭고 날카로운 안목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마추어의 작업물이라며 무시하려 했지만 스케치북을 넘길수록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 서연의 디자인에는 정식 교육을 받은 디자이너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날것의 독창성과 섬세한 감성이 담겨 있었다. 이 디자이너 당장 만나게 해주어요.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야. 이야기야. 장 여사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김 비서는 계획대로 서연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장 여사 앞에 섰다. 그녀는 모든 것이 오해라고 생각하며 겁에 질려 있었지만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변했다. 장미진 여사는 그런 서연의 모습에서 숨겨진 보석을 발견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재능이 있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날 가능성이 보여. 내 아틀리에로 와요. 견습생부터 시작해서 내가 당신을 최고의 디자이너로 만들어주지. 그 제안은 서연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열 수 있다는 희망에 벅차올랐다. 그녀가 꿈같은 제안에 기뻐하던 바로 그날 저녁 강씨 가문의 본관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지훈이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저녁 식사 후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거실에
지훈과 박 회장, 그리고 유라가 마주 앉았다. 유라는 여전히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박 회장 역시 아들이 어떤 말을 할지 지켜보자는 듯 팔짱을 낀 채였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로 서류 파일을 던졌다. 파일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유라와 최 회장이 함께 찍힌 사진 기자의 계좌 입금 내역, 통화 기록 등이었다. 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배신 행각을 한 걸음씩 설명해 나갔다. 네가 태성그룹 최 회장과 손을 잡고 더러운 돈으로 기자를 매수해서 우리 회사와 가족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아니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오빠 저 여자가 오빠 눈을 멀게 한 거야.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박 회장은 유라의 악행보다 그녀가 어설프게 일을 처리해 꼬리를 잡혔다는 사실과 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직접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지훈은 유라를 향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오늘부로 너의 모든 신용카드와 회사 출입 권한을 정지시킨다. 당분간 근신하며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반성하도록 해.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 회장과 타블로이드 신문사에 대한 소송을 이미 시작했으며 주가 조작 혐의로 금융당국에 증거를 넘겼다고 통보했다. 그는 적들을 완벽하게 섬멸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서늘한 시선이 어머니인 박 회장에게 향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설령 모르셨다 해도 어머니의 증오가 이 모든 비극이 자라날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도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한 최초의 도덕적 심판이었다. 평생을 군림해온 박 회장의 권력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모든 전쟁이 끝난 후 서연은 별관, 자신의 방에서 장미진 여사의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다. 낮에는 자신의 미래를 향한 문이 열렸고 밤에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가족에게 칼을 겨눈 남자의 모습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본관을 바라보았다. 그에 대한 고마움은 이제 경외심과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연모의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유라의 음모가 밝혀진 후 강씨 가문의 저택에는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유라는 방에 칩거했고 박 회장은 평소와 달리 입을 닫은 채 아들 지훈과 서연의 관계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서연은 장미진 여사의 아틀리에에서 견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낯선 환경과 고된 업무였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는 기쁨에 피곤함도 잊었다.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그늘졌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때때로 늦은 밤 아틀리에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가 별관까지 데려다 주었다. 고요한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그들은 디자인에 대해, 때로는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더 이상 그가 어렵고 무섭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따뜻한 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에 비친 서연은 더 이상 죽은 동생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강인하고 눈부신 한 명의 여성이었다. 동생을 향한 책임감으로 시작된 감정은 어느덧 존경과 흠모, 그리고 그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진 것은 어느 날 저녁이었다. 지훈은 아틀리에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다가 그녀가 동료인 듯한 젊은 남자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예기치 못한 질투라는 감정이 날카롭게 솟구쳤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별관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달빛 아래 단둘이 남게 된 순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 압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서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했다.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더 이상 동생과의 약속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한서연이라는 사람, 당신 자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은 시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성격처럼 솔직하고 묵직했다. 서연은 거대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비밀스럽게 품어왔던 희망의 싹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우에 대한 미안함 형부와 재수 씨라는 사회적 굴레, 그리고 그와 그녀 사이의 거대한 격차. 모든 것이 그녀를 올감했다. 박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아들이자 후계자가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여자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방향을 틀었다. 아들이 아닌 서연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박 회장은 서연을 본관으로 호출했다. 으리으리한 응접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회장은 서두르지 않고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서연의 심장을 겨눴다. 장미진 여사 밑에서 일을 시작했다지. 그분은 훌륭한 디자이너지만 그분의 사업은 우리 같은 가문의 후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박 회장의 입가에 비정한 미소가 걸렸다.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추문에 휩싸인 여자를 아틀리에에 두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알려주기만 하면 너의 그 유망한 미래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장날 거다. 그녀는 서연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지훈이 인생에서 사라져라. 내가 주는 위자료를 받고 이 나라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렇게만 한다면 네 꿈은 지켜주지. 하지만 거절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네가 이 나라 디자인 업계에서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 나는 너를 철저하게 짓밟아 버릴 거야. 그것은 서연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방금 사랑을 고백한 남자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자신의 꿈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았다. 박 회장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지훈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녀의 꿈을 포기하고 영원히 그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함을 의미했다. 반대로 꿈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녀가 생애 처음으로 느낀 진실한 사랑과 안정을 모두 버려야 함을 의미했다. 박 회장과의 만남이 끝난 후 서연은 별관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쪽 귀에서는 지훈의 애틋한 고백이, 다른 쪽 귀에서는 박 회장의 잔인한 협박이 메아리 쳤다. 그녀는 자신의 꿈으로 가득 찬 스케치북과 지훈이 있을 본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의 무게가 그녀의 여린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밤새 단 한숨도 잠들지 못한 서연은 동이 트는 창밖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박 회장이 제시한 두 개의 길은 모두 절망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지훈을 떠나고 꿈을 지키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고, 꿈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은 그에게 영원한 짐이 되어 그의 사랑을 갉아먹는 것이었다. 그녀는 제3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두 발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지훈의 삶에서도 비켜나 그를 지켜줄 생각이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박 회장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지난번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꿈을 포기하지도 돈에 저를 팔지도 않겠습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박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대표님의 보호가 저를 향한 협박의 무기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지만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연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박 회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저 연약해 보이던 아이에게서 이런 강인함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별관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행동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절박해 보였다. 어디 가려는 겁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저도 독립해야죠. 언제까지나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다가서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줘요. 그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박 회장의 잔인한 최후통첩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무서울 정도의 침묵으로 모든 감정을 갈무리했다. 그는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짐은 그만 싸요.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 가문과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어머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그는 서연을 남겨두고 별관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청인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박 회장은 명예회장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곧 떠날 것이라 확신하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우는 평소처럼 회의를 시작했다. 몇 가지 안건들이 처리되고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지우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스크린 위에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그 자료들은 특정 인물의 잘못된 판단과 회사의 안정성과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그는 아들로서가 아닌 회사를 지키는 CEO로서 어머니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다. 최근의 스캔들을 악화시킨 역할, 고인의 유언장을 불법적으로 무효화하려던 시도, 그리고 마침내 다른 주주 한서연을 협박하여 회사의 내분과 법적 분쟁의 위험을 초래한 사실까지. 이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지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동의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박혜숙 명예회장의 모든 자문 역할과 명예직위를 즉시 박탈하는 것에 대한 안건입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회장 측근의 이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의결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이 안건은 통과될 수 없어. 하지만 지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제 소유의 의결권 지분을 찬성표로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또한 다른 주요 주주이신 한서연 씨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습니다. 한서연 씨의 지분 역시 이 안건에 찬성합니다. 저희 두 사람의 지분을 합치면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자신이 아들의 손에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아들은 그녀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에서
그녀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박혜숙 명예회장 해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평생을 철의 여인으로 군림해온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력을 박탈당했다. 지우는 싸늘하게 굳은 어머니의 얼굴을 돌아보지도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과거이자 가족의 일부를 잘라낸 것이다. 그는 채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짧게 말했다. 별관으로 가게.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이유인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별관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회의 소식은 이미 집안 전체에 퍼져나간 후였다. 그의 얼굴에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난 자의 피로감과 결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행동이 이미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CEO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한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건 남자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두려움과 슬픔 불안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안아주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적인 보호가 아닌 온전한 사랑과 위로의 몸짓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그녀의 귓가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씨 가문의 저택을 감싸던 얼음은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서연은 더 이상 장미진 여사의 아틀리에에 소속된 견습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미니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며 패션계에 주목받는 신예 디자이너로 떠올랐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역경을 딛고 피어난 꽃처럼 강인한 생명력과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 진정성에 열광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당당히 세상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감과 열정으로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디자인이었다. 지훈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청인그룹을 이끄는 유능하고 냉철한 CEO였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던 얼음벽은 서연이라는 온기 앞에서 완전히 녹아내렸다. 직원들은 그의 작은 변화들을 감지했다. 서류를 보고하는 부하 직원을 향한 희미한 미소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말투 같은 것들. 그는 이제 기업의 성공에서만 기쁨을 찾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함께 미술관을 찾고 고요한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별관은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닌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박 회장은 모든 명예직에서 물러난 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저택 본관에서만 생활했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그녀와 아들 지훈 사이에는 여전히 차가운 강이 흘렀다. 시간이 더 필요할 터였다. 강유라는 한동안의 근신 끝에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서연에게 어색하고 짧은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변화의 작은 씨앗이었다. 지훈과 서연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현재를 살았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었다. 민우의 두 번째 기일 두 사람은 함께 그의 무덤을 찾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닌 평화로운 그리움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민우 씨 덕분에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나 봐요. 하늘에서 부디 평안하세요. 지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묘비의 시선을 고정했다. 민우야, 네가 맡긴 사람 이제 내가 평생을 걸고 지키고 사랑하려 한다. 편히 쉬어라. 그들은 과거를 온전히 마주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일부로 끌어안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서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말했다.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겠어. 당신의 보호자가 아닌 당신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2년 후 서울의 가장 번화한 거리인 청담동에 디자이너 한서연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눈부신 조명 아래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수많은 축하객들 속에서 그녀는 단 한 사람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남편 강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자랑스러운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함께 이겨낸 과거에 대한 감사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시련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하고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